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객관식 세법 할 건데요. 강의 시간부터 좀 알려드리고 OT하고 시작할게요. 강의 시간은 정해놨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요 시간 맞춰가지고 할 건데 뭐 10분 정도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0분 정도 내비도 괜찮아요. 10분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 가능하면 좀 맞추겠지만 쉬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쉬고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오후 수업 4시까지 하고 끝나고 Q&A는 쉬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또 진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4시 이후에 몰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 답변하고 갈 테니까 4시 이후에 몰아가지고 Q&A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Q&A를 여기서 바로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그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온라인 수강생들은 제 카페가 있거든요. 스케치 세법이라고 다운 카페가 있는데 뭐 거기서 질문하셔도 되겠고 다음에 보면 스케치 세법이라고 해서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게시판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근데 강사 게시판보다는 스케치 세법 카페가 좀 더 기능이 많아요. 검색 기능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제가 선호하는 그런 답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입하려면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냥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강사 게시판에 질문 올리셔도 됩니다. 거기서도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교시라고 해서 8시 반부터 9시까지 연교시를 진행하는데 그 연교시에는 일단은 뭘 할 거냐면 세법은 암기 과목이라 마찬가지예요.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려면 필사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하는 내용들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그 미니 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나눠드린 게 있죠. 뭐 객관식 세법 손글씨로 적혀져 있는 그런 유인물이 있을 건데 그거를 따라 적는 거 필사라는 게 복사해서 쓰기예요. 복사해서 써보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안 보고도 한번 써보시고 2번 정도 써보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교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필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다 진도 나간 거 필사하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진도 나간 내용만큼 필사를 다 못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30분 안에 공부를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부담스러우면 5분만이라도 필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했는지 확인하고 도장 하나 찍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 다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조금 시간 내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5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30분 내내 꽉꽉 채워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강제적으로 꼭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만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검사 살짝 하고 바로 시작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회계사 종합반이긴 해요. 그렇지만 세법은 뭐 공통 과정이라 가지고 회계사 시험의 내용과 세무사 시험의 내용 그리고 난이도, 유형 이런 게 뭐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해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1차 시험 나오는 시험 범위가 약간 세목에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법소부는 거의 비슷한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수강하셔도 되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도 수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회계사 시험에는 법소부 나오는 문제 수 전체 1차 시험 기준으로 40문제가 나오잖아요. 40문제 중에 법인세법이 14문제. 법인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소득세가 10문제, 부가가치세가 8문제, 국세 기본법이 5문제, 상증세가 2문제, 지방세가 1문제 나오고 있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법소부 안에 여러 가지 조세 특례들 있죠. 최저한세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게 다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규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거의 한 반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40문제 중에 20문제는 계산 문제, 나머지 20문제는 말 문제. 이 정도의 반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10문제, 소득세 10문제, 부가세 8문제, 국세 기본법 4문제, 국세 징수법 4문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문제, 조세범 처벌법 2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세무사 시험은 법인세가 좀 적은 편이라서 계산 문제 비중이 40문제 중에 한 1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16문제가 계산 문제고 나머지 24문제 정도가 말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말 문제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1차 시험 범위는 아닌데 2차 시험에는 어차피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과정에서는 조특법 내용까지 다 다뤄드릴 거예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1차 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예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차 때는 나오니까 한꺼번에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고요. 다만 시험 임박해서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특법 내용은 제가 교재에 딱지 붙여놨으니까 조특법이라고 그걸 너무 집중적으로 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1차 시험 전에는 조특법 빼고 나머지 내용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 가시면 되겠고, 세법 같은 경우에 개정이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실 건데 다행히도 작년도에 좀 개정이 많았던 편이었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크게 개정 사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근데 연말 가가지고 또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연말에 약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개정안 나와 있는 거 7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7월 달에 나온 걸 봤을 때는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개정사항이 중요한 부분은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객관식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 내용을 반영을 했어요. 반영해서 발간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년도 시험 치실 거고 이번 연도 시험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시험 치기 위해서는 연도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23년도를 단기로 인식을 하는 순간 말리는 거라 가지고 망하는 거라서 24년도가 단기가 돼야 되고 23년도는 정기가 돼야 되고 25년도가 차기가 돼야 돼요. 그런 거 연습이 필요하니까 빠르게 연도 업데이트 연습하시라고 교재 출간을 빨리 한 거고요. 물론 이제 개정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확정되면서 약간 변동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정안 내용이 90% 이상 변동 없이 확정이 돼요. 근데 10% 미만으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추록으로 업데이트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요 개정안 반영된 객세 교재로 강의를 하고 이제 변동사항은 추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세법 특강은 1월 달에 제가 하거든요. 내년도 1월 달에 요거는 뭐 객세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이렇게 변동사항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연말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다뤄서 다음 연도 1월 달에 특강을 할 거니까 객세 강의 지금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복습 목적으로도 좋으니까 한번 필수적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개정세법 특강. 수강을 해주시고, 그 퇴직 양도는 객세 종합반에서는 하지 않고요. 다음 연도 1월 달에 공개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료 특강이니까 요거 1월 달에 수강을 해주시면 돼요. 1차 목적으로는 뭐 퇴직 양도가 크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닌데 나오고 있긴 하니까 갖고 가시는 게 좋긴 해요. 1월 달에는 반드시 좀 수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세 특강도 제가 1월 달에 하니까 다음 연도에 뭐 한 문제라고 해도 회계사 1차 시험에는 나오고 있긴 하니까 요거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국세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이번 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세 기본법은 이제 완강을 했고 상증세는 또 금방 진행을 할 거고 다다음 주 정도에 국진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끝낼 거니까 요것만 추가적으로 더 들어주시면 돼요. 10월 달에 끝내는 강의도 이제 틈틈이
강의 수강을 해주시긴 해야 되겠고요. 강의 진행 보면요. 제가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 말문제 강의, 계산문제 강의 이렇게 두 개로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말문제 강의에서 이론 정리 플러스 말문제 풀이 이렇게 했어요. 이론 정리 같은 경우에 거의 60에서 70시간 정도 들어가거든요. 말문제 풀이가 한 20시간 안쪽이긴 해요. 20시간 넘지는 않게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너무 강의 시수가 길고 호흡이 길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끊어서 이론 정리를 쫙 다 해드리고 말문제든 계산문제든 그렇게 빨리 끝낸 다음에 말문제 풀이, 계산문제 풀이 그렇게 갈게요. 계산문제 풀이는 한 50시간에서 뭐 60시간 이렇게 갈 겁니다. 조금 짧게 호흡을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커리를 약간 변형을 했고요.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요. 작년은 이 두 개가 묶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좀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문제 풀이는 제가 그냥 읽고 이게 O입니다. X입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 강의 듣고 스스로 풀어보고 그걸로 내가 말문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굳이 이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뺀 거거든요.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라고. 듣고 싶으신 분들만 듣고 안 그러신 분들은 20시간이라도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옵션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문제 강의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세법이 강의 시수가 뭐 118시간이긴 하거든요. 118시간 안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 보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보강을 하느니 차라리 그 말문제는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자칠판으로 찍으면 좀 더 퀄리티가 괜찮아가지고 말문제 띄워놓고 그렇게 O인지 X인지 제가 체크하면서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교통이, 그 차가 막히거나, 그럴 때 버스 안에서 약간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책 없이도 보실 수 있으니까 띄워놓고 하면.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조율 중이에요. 이거 전자칠판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게,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보류 미정이긴 해요. 다음 주 중에 제가 하고 나고 좀 더 그 강의 일정, 지금 일정하고 좀 스튜디오가 맞는지 그게 맞아야지 또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스튜디오 촬영 일정이 안 맞으면 그때는 그냥 실강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실강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할 겁니다. 전자칠판으로 하거나 실강으로 하거나 뭐 시간 얼마 안 돼요. 20시간인데 그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 제공을 해드리긴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든지 말든지 하시면 돼요. 듣든지 말든지. 이제 계산 문제는 좀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50시간, 60시간 정도. 왜냐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계산 문제를 잘하면 1차도 무난하게 고득점으로 패스를 할 수 있고 또 2차까지도 조금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말 문제는 1차에만 나오고 끝나버리잖아요. 계산 문제가 좀 더 중요성이 있긴 해요. 지금 시점에 계산 문제 잘 잡아주시면 또 시험 임박해서 마음이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예요. 약간은 가벼운 마음이 들 거니까 계산 문제는 좀 들어주시고 요거는 약간 보류 전자칠판으로 할지 아니면 실강으로 할지 그거는 다음 주 정도에 제가 결론 나면 일정 잡히면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부법소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부가가치세 먼저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론 정리 다 끝내고 나서 스텝 1, 스텝 2가 이제 말문제, 스텝 3가 계산 문제 그런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커리가 뭐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문제 쪽은 그냥 풀이하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좀 더 좋은 커리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변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오셨잖아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막 의심스럽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강의에 미친 놈들이 많아요. 다들 강의에 미쳐가지고 그 우리 파친놈이라고 해서 뭐 파김치 되게 좋아하는 전현무를 파친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학원은 강의에 좀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뭐 강의만 생각하지 다른 건 신경 안 쓰거든요. 강의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키게 내용을 잘 전달할까? 그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말문제 이런 것도 전자칠판으로 찍으면 저는 PPT 만들어야 돼가지고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쉬운 길보다는 좀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독성 있는 강의,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택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편한 식으로 그냥 강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좀 불편하기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강의 말고는 별로 신경 쓰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스킨 로션을 발랐는데 스킨 로션도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스킨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바디로션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바디로션을 그냥 얼굴 바르고 있거든요.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을 약간씩 합니다. 바디로션을 맨날 바르면서도 바디로션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엄청 커가지고 얘가 커서 집에 또 몇 통이나 있고 하니까 그게 재고가 안 떨어지다 보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몇 년 동안 바디로션을 바르면서 나는 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구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신다가 구멍이 날 정도로 한번 구멍 난 적도 있어요. 구멍이 날 정도로 신고 다니다가 남편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동화를 막 사주더라고요. 남편이 사주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남편이 사주는 옷을 입어요. 제가 옷 사러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모든 게 귀찮아요. 사실 모든 게 귀찮아서 바디로션도 사실 스킨로션 사러 가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걸 대충 살고 귀찮아하지만 강의는 대충 하지 않아요. 강의만 신경 쓰기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어떤 데 집중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원래 다른 데는 신경 많이 안 쓴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산 같은 경우에도 한 10번 정도 잃어버렸어요. 10번 정도 차에 내리고 오고 버리고 오고 막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사는데 강의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방향, 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다들 좀 좋으셔가지고 이분들이 강의하고 책 작업한다고 좀 몸이 많이 상했어.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 작년도 하고 이번 연도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몸이 상해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거의 체육 붐이 불었어요. 체육 붐. 거의 다들 막 체육인이 돼가고 있어. 이제 체육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운동을 안 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 같이 같은 시기에 죽어가다가 오래 가려면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야겠다. 안 그러면 피곤함을 못 이기니까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승부도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막 체육인이 돼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하는 이유도 강의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체력이 안 되고 체력이 안 되면 또 강의를 텐션 있게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육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거의 대한 체육인이었는데 체육하는 여자 이렇게 체육 여신은 아니고 여신 말고 여자 이렇게 체육하는 여자였는데 그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체육을 거의 못했어요. 운동도 거의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요가도 시작을 했고 줌바도 재밌더라고요. 줌바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체력을 단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경민 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보니까 매번 헬스장 갔다가 강의 오더라고요. 아침 일찍 헬스장 갔다가 9시에 강의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최재영 쌤이라든지 지한송 쌤은 골프에 빠져가지고 지금 골프 한다고 정신이 없고 뭐 두성 쌤은 옛날부터 클라이밍도 하고 막 롤러도 타고 다니고 막 장난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롤러 타고 다니고 지한송 쌤도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막 줌바하고 그랬어요. 줌바 하다가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줌바를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을 좀 볼 건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볼게요. 유인물 1페이지.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 개정 절차 이게 나오죠. 그 법률 개정 사항 같은 경우에 7월 27일 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 보도자료 요걸 반영해가지고 객세책을 발간을 한 거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국회에 의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법률이 공포가 됩니다. 그런 절차로 가는 거고요. 시행령은 좀 늦게 나와요. 다음 연도에 나와요. 다음 연도 1월쯤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는 거고요. 또 확정은 2월 중에 돼요. 시행령
개정안까지 반영해가지고 개정세법 특강을 할 거예요. 개정안이 확정되고 나서 또 바뀌는 부분은 추록 올려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수업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적혀져 있죠. 이론 정리부터 하고요. 부법소, 말문제, 부법소, 그리고 계산문제, 부법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칠 예정이에요. 진도별로. 부가세 다 끝나고 나서 부가세 전범위 치고, 그리고 모의고사 법인세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나눠서 치고요. 그리고 소득세도 다 끝나고 나서 칠 거라서 계산문제가 확실히 다 돼야지만 모의고사를 칠 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계산문제 할 때 그때쯤 가가지고 부가세까지 끝내고 시험 치고, 법인세 끝내고 시험 치고, 소득세 끝내고 시험 치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예습 복습 강의 수강 전에 제가 스케치세법 카페에 객관세법반 알림장 하나 만들게요.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도 계획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1장부터 2장까지, 뭐 2장부터 3장까지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까지 진도 나갈 계획이다 라고 진도 계획표 올려주시면 그 부분을 요약서 한번 읽고 오시면 훨씬 더 공부 효율성이 오를 거니까 강의 진도 계획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교시라고 해서 그 미니세법이라는 게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에요. 손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필사를 좀 해주세요. 부가세만 오늘 나눠드렸는데 나중에 소득세 할 때는 소득세 나눠드릴 거고 법인세 할 때는 또 법인세 나눠드릴 거니까 그거를 진도 나가는 것만큼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필사를 좀 해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강의 수강 후에는 복습하시고 문제 같은 걸 좀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 정리 강의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내가 기본반 복습도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면 말문제도 스스로 푸실 수 있을 거니까 이론 정리 강의 들으면서 말문제도 풀어보고 계산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1회독을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60시간 또는 70시간 안에 말문제, 계산 문제 다 끝내고 나서 스스로 말문제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리뷰 목적으로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리뷰 목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한번 1회독 하고 스스로 복습, 예습,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듣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개정안 내용 좀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뭐 개정되는 것들이 크게 없어요. 그 2페이지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 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라고 되어 있죠.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라고 해서 우리 연매출 기준으로 4억인데 연매출 4억이면 1년치 4억이고 과세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2억 기준이에요. 과세 기간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이하면 109분의 9를 적용하고요. 2억을 초과하면 108분의 8을 적용하는 내용이 있죠. 그 109분의 9가 원래는 특례예요. 원래 없던 건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였고요. 이걸 연장을 해가지고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세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109분의 9는 기존대로 그대로 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그런 식으로 개정안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존 내용 그대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법인사업자 있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있죠.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된다라는 내용이 안 올라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연장이 안 된다는 뜻이죠. 한도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법인사업자 30%로 바뀌어요. 개인사업자도 40%, 50%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지금 50%잖아요. 50%가 특례 규정으로서 우대 한도를 준 거예요. 그 우대 한도를 이번 연도 말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말까지인데 결과적으로 연장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때는 이번 연도 말까지만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30%로 한도를 축소하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법인사업자의 한도 적용률은 30% 좀 외워주시긴 해야 돼요. 50%가 아니고 이제 30%로 바뀔 예정이다. 내년도 시험에서는. 이 부분 또 모르겠습니다. 연말 가가지고 다시 추가로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보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에서는 연장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도 적용률은.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것도 연장이라서 기존 내용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우리 신카를 발행을 했을 때 세액공제 해주는 거 있죠. 부가세 깎아주는 거. 결제 금액의 1.3% 그리고 연한도 1,000만 원 내에서 깎아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원래 1.3% 1,000만 원도 다 우대 공제율이고 우대 한도였거든요.
30%업 해가지고 1%가 아니라 1.3% 이런 식으로 원래 한도는 500인데 거기에 2배 해서 1,000만 원 한도를 주고 있는데 한시적인 규정이긴 하나 연장을 시켜가지고 또 3년간 계속 적용하겠다. 지금 뭐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부담을 좀 완화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완화를 하는 걸로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 기존 내용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1.3% 그리고 1,000만 원 연한도. 이제 3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이세 면제. 우리 애완동물 진로 용역은 과세다라는 거 예전에 배우셨죠? 원래 수의사가 제공하는 거, 뭐 장의사가 제공하는 거, 의사가 제공하는 거, 약사가 제공하는 거, 의료보건 용역이라는 것은 면세긴 한데 다만 수의사가 제공하는 것 중에 우리 집 소가 아파가지고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고 우리 집 개가 아파가지고 강아지가 진료받는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관심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 면세를 좀 확대시켜야겠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완전히 면세로 바뀐 건 아니고 일부분의 진료를 몇 개 나열을 해가지고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거기 보시면 뭐 개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게 나오거든요. 100여 개의 다빈도 질병이라고 해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 우리 애완동물한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면세해 주자라는 거고요. 이런 자주 발생하는 질병 말고는 과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분은 면세, 일부분은 과세.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 과세가 아니고 일부분 면세, 일부분 과세. 전부 다 면세로 바뀐 건 아닙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좀 내용을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원래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간편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면 돼요. 간편 사업자 등록은 우리나라 세무서에 올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그 국외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제재가 없었어요. 등록해라,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법문구는 되어 있고 등록 안 했을 때 가산세에 대한 규정은 아예 부재했거든요. 그래서 등록 안 하면 가산세 때릴 거니까 등록을 강제적으로 해라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라고 했는데 가산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들 안 지켜요.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죠.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간편사업자 등록도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 아시죠?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때려지는 거고요.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그거예요. 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포기 신고라는 걸 했다라는 거죠. 일반 과세자가 됐어요. 포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일반 과세자로 3년은 살아야 된다. 이런 제한 기간이 있죠. 3년 동안은 변덕 부리면 안 되니까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3년 동안은 일반 과세자로 살고 3년이 지나고 나면 간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간이과세 적용 신청 이런 걸 해가지고 3년의 제한 기간이 있는데 3년 안쪽에 간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3년이 안 지나더라도 뭐 1년밖에 안 됐어. 그래도 간이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이라고 하면 세운기한서 발급을 못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세운기한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간이과세자가 되게 물건 많이 사겠다라는 고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운기한서 발급을 못 해주면 고객이 여기서 세운기한서 발급 못 받으면 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너희한테는 못 사겠다. 일반 과세자한테 물건 살 거야 라고 고객이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고객을 잡으려고 나도 세운기한서 발급할 수 있어.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거든요. 세운기한서 발급을 위해서 일반 과세자로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건데 보니까 간이과세자가 이제 일반 과세가 됐어요. 그리고 고객이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막 사간다는 거죠. 세운기한서 발급하니까 매출이 막 는 거야.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이라 가지고 세운기한서 발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였는데 매출이 적어가지고 매출이 늘어난 거야.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 이상이 돼버린 거죠.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간이과세자도 세운기한서 발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 이상인데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000에는 미달하는 거야.
8천에 미달하면 간이가 더 유리하거든요. 8천 이상이면 어차피 간이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8천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도 적고 세금 계산 구조도 간편하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처리를 하고 간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처음에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간이로서도 세금연 발급을 할 수 있으니 그때는 3년의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 간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한 거죠. 보시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 철회 근거 마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래는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해야 된다. 그 밑에 신설된 거 3년 이내라도 포기, 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 3년이라는 제한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삭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다만 3년 이내라도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법에 정한 사유가 법령에 이렇게 정해질 거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 이상이 되었다. 그게 법령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4,800 이상이 되면 간이로서도 세금 발급이 가능하니까 돌아올 수 있어. 이 사유가 없으면 3년의 제한기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아예 뭐 삭제가 되고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3년이라는 제한기간이라는 조문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만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이내라도 돌아올 수 있어.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신설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별거 없죠. 부가세는 별거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문구가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문구가 바뀌어지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1영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영년 이게 또 말이 어렵잖아요. 달력상의 1년 이런 표현이죠. 말이 어려워서 이걸 풀어 쓰기 해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이건 법문구에서 바뀐 부분이에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교재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약간 납세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바꾸자. 슬쩍슬쩍씩 바꿔요. 그게 입법 예고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까지 바뀔 예정이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OT는 끝냈고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부가가치세부터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는 밸류 에디드 텍스라고 해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특징 뭐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 개념 하고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요 개념이 좀 중요하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교재 순서대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과세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세 유형이라는 게 총생산형이라는 게 있고 소득형이라는 게 있고 소비형이라는 게 있어요. 총생산형은 GMP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GMP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출발해서 얘는 중간재까지 빼는 방식이고요. 소득형 같은 경우에 소득하고 이익이 좀 비슷한 개념이니까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빼고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빼죠. 서서히 빼는 거예요. 이익을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고요.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도 빼고 자본재 구입액도 왕창 다 뺀다. 그런 구조. 자본재 구입액을 다 빼니까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사왔을 때 그 매입 시점에 매입세 공제를 해줌으로써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객관식 단계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는 기본 반에서 끝내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객관식 쪽에서는 이제는 암기입니다.
암기를 해야지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빠르게 문제 푸실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이 뭐 시간이 무한대로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툭 치면 톡 나오게 그렇게 암기를 해놓으셔야지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해서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소비형 부가가치세고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유형이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과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다라는 거. 세액공제법. 앞단계 세액이라고 하면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죠.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과표가 있으면 과표의 세율 때린 게 매출세액이고 세율은 0%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죠.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이때 과표를 표현하는 말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과세 표준은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을 얘기하는 거죠.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매출액의 컨셉이죠. 매출액, 공급액, 그거의 컨셉이니까 잘 챙겨가시고요. 까지예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 이유는 이중 과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중복 과세를 피하고자 매입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운계한서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간접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간접세라는 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 사업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제하수입자. 제하수입의 경우에 제하수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로 되어 있죠.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전가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간접세, 직접세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또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 담세자가 소비자. 여기서 챙겨가셔야 될 거. 왜 담세자가 소비자인가? 소비세이기 때문에 담세자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반 소비세라고 부르죠. 담세자가 소비자. 개별 소비세하고 좀 대비되는 내용이에요. 개별 소비세는 특정 제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부가세는 일반적인 모든 제한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다만 면세로 몇 가지를 열거시켜 놓은 개념이에요. 면세로 열거된 것 빼고는 전부 다 과세. 그게 일반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죠. 그 납세 의무자를 보면 사업자인데 사업자 한 사람이 한 방에 세금을 다 거래징수해가지고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업자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하면 A, B, C가 나눠서 세금을 내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단계 과세라고 부르죠. 단단계가 아니다. 다단계 과세. 단단계 과세 제도다라고 나오면 바로 틀린 문구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거래징수가 일어나고 나눠서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특징은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국세라서 납세자는 100%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건데 다만 부가세 세수입이 많으니까 국가가 74.7%를 가져가고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개념이 25.3%.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퍼센티지 나오면 747, 253 이런 식으로. 자주 보면 외워져요. 747, 253 이런 거 필사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면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리고 신고납세 세목이죠. 부가납세 세목이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비례세율이기도 하고 물세이기도 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0% 비례세율, 물세,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좀 조정하고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시장 경쟁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라서 우리나라에서 10%로 과세하는 거고요.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생산지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선 과세하지 않고 외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려고 도입한 제도가 영세율 제도죠. 영세율하고 면세 이 개념도 챙기셔야 되겠고요. 자, 영세율 같은 경우에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온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 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부가세 포함해서. A가 거래징수한 100원을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요. 영세율 사업자가 원재료를 샀다는 거죠. 얘도 수출을 하려면 원재료를 제조 가공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LED를 사가지고 TV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LED를 1,100원에 사왔잖아요. 세운계한서 발급받죠.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죠. 이 100원을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세금이 거쳐요.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100원을 영세율 사업자에게 돌려주죠. 매입세 공제로 돌려줍니다.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한 푼도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도 영세율이니까 뭐 3,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3,000원 받고 팔고 10% 거래징수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수입은 없고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이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면세사업자. 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물건을 1,100원에 사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1,100원을 대가로 주고 있는데 세운계한서 발급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도 100원이 있죠. 거래징수한 A 쪽에서 100원을 세무서에 내죠. 내지만 면사업자는 절대로 세운계한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 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부담하고 사오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처럼 아무리 세운계한서 있어도 매입세 공제는 안 되고요. 불공제로 1,100원 부담하고 사오죠.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거치는 세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완전 면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완전한 면세다.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제가 돼요. 자기가 창출한 것만.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한 거. 그게 1,000원이죠. 면세 사업자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1,000원에 대해서는 10%로 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게 세수입 거치고 얘한테 안 돌려줬으니까. 그래서 부분 면세라고 부르고 있죠. 부분 면세. 부분적인 면세다. 또는 불완전 면세 이렇게 부릅니다. 섞어서 나오면 안 되겠죠. 영세율인데 부분 면세, 면세인데 완전 면세.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면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100%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일부분만 공제받음으로 부분 면세이다. 그럼 이유가 틀린 거예요. 100% 공제를 못 받아서 부분 면세인 거거든요. 자기가 창출한 것만 면제가 되는 거고 얘가 창출한 거 1,100원에 사가지고 한 500원 남겨먹는다. 1,600원에 이렇게 팔겠죠. 그 500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면세니까. 면세로 팔면 10% 거래징수 안 하잖아요. 자기가 창출한 500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만 1,100원 줬잖아요. 100원이 세무서에 들어갔죠. 그래서 부분 면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입세액은 100% 공제가 안 되는 거지 일부분만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는 모든 납세 의무가 있어요. 비교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영세율 사업자는 세율만 0%인 거고요. 과표도 있어가지고 과표 신고 이런 걸 해야 되겠고 또 매출처별 생긴 합계표, 매입처별 생긴 합계표 그런 거 둘 다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 매입처별 생긴 합계표는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거래한다라고 하면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이런 거는 국내 거래죠. 그때는 세운계한서 주고받거든요. 영세율이니까 세액 나는 비워둔 영세율 세운계한서를 발급하겠죠. 그때는 발급한 세운계한서 리스트, 매출처별 세운계한서 합계표도 제출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모든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도 해야 되고 합계표도 둘 다 제출해야 되고. 근데 면세사업자는 그렇진 않죠. 면사업자는 원래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없지만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한서 합계표는 제출할 협력 의무가 있어요. 1,100원에 사왔을 때 부가가치세 100원 거래징수 당했죠. 부가세에 적혀져 있는 세운계한서 발급 받았을 건데 그 세운계한서 발급 받은 리스트 그걸 바로 매입처별 세운계한서 합계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거 좀 내달라는 거죠. 불공제긴 해도 그거를 내달라. 거래 상대방의 매출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취지예요.
매입 처별을 내는 거고요. 매출 처별은 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면사업자는 아예 세운계산 발급이 안 되니까 매출 처별은 없습니다. 하나만 낸다. 그 뒷동네에 하나 더 나올 건데 면세사업자는 용역이나 권리를 수입하면 대리납부 의무라는 게 있긴 해요. 그거는 내야 되는 의무라서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의무이긴 하죠. 그건 참고 뒷동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기본적인 특징 내용을 좀 본 거고요. 1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가세 유형은 소비형이다.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GMP형, 소득형, 소비형이 있는데 그중에 소비형인 것이고 소비형의 부가가치 계산 방법 아셔야 됩니다. 중간재 구입액도 빼고 자본재 구입액을 왕창 다 빼버려요. 매입 시점에 건물 사온 거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부 다 환급을 해주는 거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 거래액공제법 아니다라는 거 챙기시고요. 세액공제법이에요. 매출액의 세율, 따라서 매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세운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과세의 대상은 제하용역의 공급이고 과세 표준은 제하용역의 공급 가액이고 납부세액 계산 구조도 나와 있죠. 이때 공급 가액 해당 거래 단계까지 부가가치 누적액이라고 제가 표현 넣어놨습니다.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게 아니라 해당 거래 단계까지의 누적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 꽃표시에 넣어놨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전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가 된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챙기시고요. 기타의 특징, 일반 소비세이다. 개별 소비세 아니다. 간접세이다. 직접세가 아니다. 다단계 과세예요. 여러 단계 거치는 거죠. 단단계가 아니고요. 국세이긴 하죠. 다만 이제 747이 정확하게 국세고 25.3%는 지방소비세로 하는 거고요. 신고납세 세목이고 비례세율이고 물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군데서 소비지구에서만 소비지국 세율로 과세하는 원칙이고요. 시장 경쟁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조세가 시장 경쟁에 왜곡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죠. 영세율하고 면세 비교표가 있습니다. 취지가 다르죠.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고요. 면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가 취지예요. 영세율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가 주로 수출하는 재하 등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뭐 쌀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용하죠. 기본 원리 영세율은 과표가 있어요. 세율이 0%라서 매출세액이 0이 되는 원리고요. 과표가 있다는 거. 면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없고 매출세액이 없는 거예요. 매입세액 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서 환급받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니까 환급이 되지 않아요. 영세율을 완전 면세라고 부르고요. 면세는 부분 면세라고 부르죠. 영세율 사업자는 모든 납세 의무가 있고 면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는데 꼭 표시에 나오죠.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 없으나 매입처별, 세운계산 합계표 제출 의무, 대리납부 의무는 존재한다. 자, 넘겨서 이제 14페이지. 자, 14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 누구냐? 과세기간, 과세 되는 납세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굵직굵직한 주제.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그리고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서 그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제하 수입자도 들어가죠.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과세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1기고 하반기가 2기가 되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죠. 이렇게. 납세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단위과세라고 해가지고 사업장이에요. 이게 원칙. 예외가 있긴 하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니까 사업장 이게 나오면 된다. 그렇게 연결. 재하 수입자의 납세지는 수입하는 재하, 수입 신고하는 세간의 소재지로 되어 있어요. 재하 수입자는 뭐 세간장, 세간 이런 게 등장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좀 챙겨 가셔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 재하 수입의 경우에 수입 재하를 보관하는 창고, 거기를 납세지로 한다. 그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보관 창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입 신고하는 세간, 세간이 있는 곳, 세간장이 징수할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떠올려 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 쪽에서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절차, 누가 언제 어디서 등록하는지 그런 절차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등록은 해야 되는 의무인데 안 했다라고 하면 제재가 있겠죠. 그 제재,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 불공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납세 의무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시험 목적상으로는 말 문제에서는 이제 납세 의무자 좀 건드리고요. 납세지를 좀 많이 건드립니다. 이쪽을 건드려서 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죠. 사업자의 정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자, 하나씩 영리 목적 불문이에요. 영리 목적 불문이니까 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공익단체 같은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있어요.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납세 의무가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가지자체는 그래도 뒷동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하 용역은 면세다라는 규정이 면세 파트에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면세로 규정되어 있어도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KTX라든지 우체국 택배, 우체국 쇼핑, 부동산 임대, 애완동물 진료 용역, 성형수술 이런 거 다 과세거든요. 결과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맞다라는 거. 이게 법인세하고 차이점. 시험에 좀 나와요. 법인세법에서는 국가지자체를 비과세 법인으로 규정을 해놓고요. 비과세 법인이니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가세는 간접세잖아요. 직접세가 아니라서 남의 돈을 거래 징수해가지고 내는 거니 과세 실익이 있어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가 국가지자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게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번 소득이고 자기 세금을 자기한테 내고 있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받고 과세 실익이 없어서 비과세 법인인 거고, 부가세는 간접세니까 과세 실익이 있는 거죠.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 영리 목적 불문인데 영리 목적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영리 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틀렸죠. 영리 목적에 따라라는 말은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런 표현이 돼가지고 잘못된 표현이고요. 불문으로 나와야 돼요.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업상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어야지요. 팔고 있어야지 사업자가 돼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비사업자 개인, 뭐 주부가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에서 냉장고 한 번 팔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거래 징수할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비사업자 개인이니까. 이때 사업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갖고 가셔야 될 게 일시적으로 판 거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농어민 같은 경우에도 농민이 실제 케이스로 나온 적이 있는데 토사석을 채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팔았다고 하면 납세 의무가 없거든요. 토사석 조금 가치가 있는 돌멩이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팔았어. 근데 일시적이다라고 하면 사업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과세가 안 되는데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틀린 문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사업상이라는 개념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시적이라는 표현 나오면 아 납세 의무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인적 독립성과 물적 독립성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인적 독립성이 결여된 자가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납세 의무가 없고요. 물적인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가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농가 부업 소득이에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 소득인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 약간 농업하고 관련된 축산이라든지 몇 가지만 독립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따로 챙겨볼 거고요. 재하용역 공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갖고 가셔야 될 게 재하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 의무자 이렇게 챙기셔야 돼요. 거래징수 여부 불문하고요. 세운계약서, 발급, 유무 이런 것도 다 불문을 해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도 불문합니다. 재하용역을 공급하면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우리 새우깡을 판다라고 하면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 팜유를 샀다. 그 팜유 사온 거 내가 세운계약서를 수취하지 못해서 매입세 불공제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새우깡을 1,500원에 판다라고 하면 소비자한테 1,650원 받아야 되거든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여부 안 따지잖아요. 실질 공급에 있어서. 돈 받고 파는 케이스에서는 매입세 공제 여부도 안 따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공짜로 주는 케이스. 공짜로 줄 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공급으로 의제가 되고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부가세 부담한 거니까 그때는 공급 의제가 안 되죠. 그건 간주 공급이고 일반적인 실질 공급에서는 매입세 공제 여부도 안 따져요. 돈 받고 팔 때는 무조건 공급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거래징수 여부 불문하고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거래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끝나면 틀려요. 여러 가지를 불문하고 납세 의무가 있다로 끝나야지 좀 맞는 지문이고요. 없다라고 나왔을 때는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맞는 문구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영리 목적도 불문하고요. 뭐 형식 같은 거 안 따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여부 이런 것도 불문해요. 거래징수 여부도 불문하고 세운계약서 발급 여부 이런 거 불문하고요. 매입세 공제 여부 다 불문하고 납세 의무는 있다. 자, 그게 사업자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14페이지 보시면요. 납세 의무자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사업자, 재하 수입자.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하 용역 공급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설명드린 내용들이 표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영리 목적 불문,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법인세법과 차이 나는 점이고요. 사업상 실질적인 계속 반복성을 얘기하는 거 형식상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불문하죠. 이때 각주 하단에 4번 이라고 래퍼가 달려있는 거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 농지 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연결해서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있다로 틀린 문구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인적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죠. 고용관계가 있으니까 종속적인 거고요. 일부분의 농가 부업 같은 경우에 물적 독립성이 결여돼서 사업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재하용역 공급자에서 갖고 가셔야 될 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불문, 생활 발급 여부 불문, 매입세 공제 여부 불문. 사업자의 구분이 나와 있죠. 사업자는 크게는 두 개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또 두 갈래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자만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면사업자는 아예 납세 의무자에서 배제를 했어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실 사업자로도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니까. 면사업자는 다 X로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할 의무도 없고 생활 발급할 의무도 없고 신고 납부할 의무도 없어요. 다만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면사업자도 소득이 있으니까 면사업자가 법인사업자면 법인세법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요. 면사업자가 개인사업자면 소득세법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꼽표시 1번에 넣어놨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예요. 1년치로 따지는 거고요. 6개월치 아니고요. 1년치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따지는 거죠. 8천에 미달하면 되고 개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절대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만 간이가 될 수 있고요. 간이과세자는 납세 의무자니까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신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세운계약서 발급이 세무죠. 세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발급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발급 못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꼽표시 2번 이것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꼽표시 2번에 간이과세자는 일부 사업자만 세운계약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발급 못하는 애가 동그라미 1번이 나오죠. 신규 사업자 하고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가 세운기한서 발급을 못해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일반 과세자예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일반 과세자인데, 나는 처음부터 간이과세자 할래요라고 간이과세를 신청을 하면 그때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원칙은 신규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인데 간이과세 적용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세운기한서 발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간이과세자 할래요라고 선택을 하면 세운기한서 발급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미만인 자여야 돼요. 그럼 초영세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죠. 세운기한서 발급이 안 되고요. 근데 세운기한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간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 되었다. 그걸 언제쯤 알 수 있느냐? 원래는 4,800 이상이었다고 할게요. 4,800 이상으로 벌고 있다가 미만으로 떨어진 거야.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알 수 있죠. 집계를 하면서.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하면서 아, 내가 매출이 많이 떨어졌구나. 4,800 미만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발급 금지 이런 게 아니에요. 1월 25일 날 신고하면 1월 달이 이미 개시가 돼버렸잖아요. 1월 1일부터는 개시가 돼서 과세 기간이 시작되고 있으면 나는 과거에는 4,800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운기한서를 발급하고 왔을 거야. 1월 1일부터는 갑자기 발급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1월 25일 날 알게 된 거니까 언제부터 발급을 못하게 되냐면 다음에 7월 1일부터요. 그러니까 4,800 미만이 된 해 다음에 7월 1일부터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는 거. 그 개념 아셔야 돼요. 다음에 1월 25일 날 알게 되는 거니까 7월 1일부터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 내용도 뒷동네에서 나올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신규 사업자하고 4,800 미만인 자 발급 못하고 나머지 애들이 발급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참고에 나오는 거 계속 반복성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의 판정 기준이죠. 다음의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제하의 공급에 해당한다. 첫 번째로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이건 제하의 공급이죠. 부동산을 파는 거. 부동산 또 제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예 대놓고 사업 목적으로 나타냈으면 사업을 하는 걸로 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계속 반복성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과세기간 안에 1회 이상, 2회 이상 공급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취득이 1회 이상이고요. 공급이 2회 이상입니다. 반대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1과세기간으로 따지는 거죠. 6개월. 과거에 사놓는 게 있었겠죠? 과거에 사놓은 거가 있으니까 뭐 단기에 하나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사놓은 건물이 되게 여러 채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2번 이상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급할 때 거래징수를 하니까 능동적으로 공급이 2회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게 1회 이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공급이 2회 이상. 자, 물적 독립성 보면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가 부업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 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구분할 때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자, 이게 법문구예요. 자, 법문구를 정리를 해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게 있고 농어가 부업 소득 과세가 되는 게 있다. 나중에 소득세에서 배우죠. 소득 금액이 뭐 3천만 원 이하였다라고 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런 규정들이 소득세에서 나와요. 사업소득 파트에서 나오고요. 근데 비과세되는 게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둘로 구분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농업하고 관련된 게 축산이에요. 축산. 농업. 그리고 어로어업. 양업. 고공품 제조. 나머지 뭐 민박이라든지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농업하고 관련된 축산,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는 부가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안 본다. 사업하는 걸로 안 보는 거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냐? 부업이니까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사업자로 보지 않는 거죠.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나 전통차 제조는 아무리 소득세는 소득이 적어서 비과세 한다고 해도 민박하고 음식물 판매하면 어차피 부가세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거래징수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내 돈 내는 게 아니거든요. 소득세는 내 돈 내는 개념이니까 직접세. 소득이 적으면 봐줄게. 비과세 할게. 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남 돈 내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과세를 안 해버리면 소득세 비과세 한다고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에 왜곡이 초래돼요. 음식값이 달라지거든요. 10% 붙는 거 하고 안 붙는 거 하고 가격이 달라지죠. 조세가 시장 경쟁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달라지지 않도록 과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죠.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사업을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구나.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케이스예요. 과세가 된다라고 나오면 뭐 어떤 경우에도 부가세는 과세가 되는 거야. 이건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비과세 되는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는 농어가 부업소득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건너뛰고 나오면 틀려요. 아시겠죠? 건너뛰고 나오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민박, 음식물, 특산물, 전통차 제조 비과세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축산,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해야 한다. 엔드로 충족을 해야 돼요. 그때만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실 때 축산,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 제가 앞글자하고 암기 팁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적혀져 있을 건데 소 키우고 물고기 기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잡고 물고기 기르고 고공품 집신 만들고 그럼 약간 이제 농어가 부업이란 느낌이 오는 거죠. 소 키우고 물고기 기르고 집신 만드는 것은 부가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참고 내용 챙겨 가시고요. 이제 15페이지 볼게요. 참고 실질 과세 원칙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 자, 1번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거래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 요거 밑줄. 사실상 기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세법을 적용한다. 명의자 아니라는 거, 그거만 챙기셔야 돼요. 명의자가 그 자리에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세기본법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죠. 국기법상으로 실질 과세 원칙이잖아요. 명의자하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다르면 무조건 사실상 기속되는 자에게 과세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청산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등기라는 걸 했든지 안 했는지 요식행위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 팔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납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 사업하고 있는구나. 완전히 회사가 접은 건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세법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합병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가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합병 등기 전 실제 합병한 경우에 납세 의무. 그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그 원칙 규정도 아직 살아 있고요. 그 예외 규정도 추가로 들어온 규정이에요. 실제 합병한 날이 있고 합병 그 합병 등기일이라는 게 있고 합병은 사실 형식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합병 등기일 날 효력이 발생해요. 형식이 중요해서 실질보다는 얘는 형식이 조금 더 중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합병 등기일 전까지는 뭐 실제 다 회사가 합쳐졌다. A하고 B가 합치고 B가 되었다. A 법인에 있던 직원들 B회사 건물로 다 이사 가가지고 바리바리 짐 싸들고 가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B 안에서 간판 바꾸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때부터 간판 바꾸고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효력 발생일이 합병 등기일이니까 원칙적으로는 합병을 안 한 걸로 봐가지고 아직은 합병 안 했네. 세법에서는 합병 등기일이 좀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합병 등기 전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를 주고받아라.
이게 기존에 있던 내용이에요. 피합병법인 기준. 근데 실질 과세의 원칙하고 좀 반하잖아요. 그죠? 실질 과세의 원칙하고 좀 반하게 형식을 좀 본 거니까. 합병 등기 전에는 합병 안 한 거야. 그 피합병법인 아직 살아있으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피합병법인 명의로 생명서 주고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 과세 원칙과 반하고 또 납세자가 많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서 예외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추가적으로. 원래 없다가 생긴 규정이고요. 실제 합병을 했으면 간판까지 다 바꿨는데 A 회사 직원들은 A 회사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제 B 회사가 되었다. 세무계약서 주고받을 대로 B 회사 명의를 적어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서 주고받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예외가 그냥 합병법인 명의로 이 기간에 거래한 거 세무계약서 주고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칙도 살아있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 이 기간은 좀 애매한 기간이긴 하니까 합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불분명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서 거래한 거 그거는 피합병 명의로 세무계약서 주고받아도 되고 합병법인 명의로 세무계약서를 주고받아도 괜찮아. 가산세 이런 거 없어. 이런 개념이야. 첫 번째 원칙 보시면 법인 간의 흡수 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을 했다는 거죠.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피합병 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제야 공급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 명의라고 돼 있죠. 세무계약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세를 신고한다. 자, 이거는 합병 등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본 관점이에요. 아직 합병 안 했다라고 봤으니 피합병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예외가 들어왔죠.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이게 개념상으로 실제 합병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상으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 합병을 한 날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기간에 제야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무계약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조금 원칙하고 반하는 예외 규정이 들어온 건데 결론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 법인의 최종 과세분에 대한 확정 신고. 이게 신고 부분이죠. 최종 과세 기간 분인데 첫째 줄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소멸 법인의 최종 과세 기간 분이니까요. 합병하기 전에 거래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 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줄에 소멸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분이라고 했으니까 납세의무자 누구? 소멸 법인이고요. 납세지 어디? 소멸 법인 사업장 소재지라는 거예요. 소멸 법인은 없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존속하는 법인이 대행을 해주는 거야. 대행.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행을 해줄 뿐이지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안 돼요. 납세의무자는 소멸 법인이고 납세지도 바뀌면 안 됩니다. 맞는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제 틀린 지문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힌트가 되는 문구가 첫째 줄이었어요. 소멸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분이라는 표현 그걸로 챙겨가시고요. 그때는 존속하는 법인이 누구를? 소멸 법인을. 그 소멸 법인 자리에 존속하는 법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소멸법인 납세의무자, 소멸법인 사업장 거기에 신고. 그렇게 결론을 챙기시면 돼요. 자, 이제 제하를 수입하는 자. 자, 제하를 수입하는 자는 첫째 줄 사업자 여부 불문하고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 여부 불문.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지위에 있으니까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든 소비자든 상관없이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하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한다. 제하 수입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에 있는 자 보고 거래 징수해가지고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납세의무자를 아예 우리나라에 있는 제하 수입자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하 수입자가 아무래도 소비자일 수도 있으니까 세무 능력이 약할 수 있죠. 세관장이 등장해서 징수하는 구조, 기본적인 구조인데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문구. 만약에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건이었다. 사온 게 금액적으로 커가지고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면 이거 이왕에 신고 납부하는 김에 제하 수입자가 부가세도 신고 납부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사온 금액이 뭐 크지 않아서 관세까지 부과되는 케이스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 세관장이 간단하게 부가세만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케이스.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면 부가가치세,
이것도 같이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요.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니었다. 신고하는 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세관장이 징수. 신고 납부까지는 아니고 세관장 징수. 문구가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크로스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는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요.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징수하고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지 내가 추가적으로 부가세까지 신고 납부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연결하시고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참고. 제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요 참고부터는 좀 정리할 게 많아서 조금 쉬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